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약 중독은 전염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염병은 병원체가 있는데 여기서의 병원체는 마약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건데 남들에게 옮기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은 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 중독의 전염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비유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코로나19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취약군이었듯이 마약 중독의 경우에는 청소년 그리고 소속 집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취약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일부가 상시 감염되거나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엔데믹화 되어 있다는 점 역시도 동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약 중독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방역을 해야 하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마약은 사회적인 범죄이기도 하지만 중독의 경우에는 의학적 그런 질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서 이 마약 중독이라는 전염병이 우리 10대들에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의 압도적인 비중이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보통은 16, 17살 때이고요. 제가 진료하고 있는 가장 어린 마약 중독 환자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주변에 마약을 쓰는 친구들은 10명도 넘게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본인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마약 중독이라는 전염병이 저희 10대들에 침범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마약 사범은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도에 1,477명이었지만 진료 현황은 3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보호자들이 마약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이 치료받아야 하는 뇌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면 안 된다 혹은 정신과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 변화가 좀 생기긴 해야 되겠네요. 범죄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현재 총 2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병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진료는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마약 중독은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서 간호진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부터 회복한 회복자 상담가를 포함한 거대한 치료팀이 꾸려져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병동 시스템 또한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해라 라고 환자를 보낸다고 해서 뚝딱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마약 중독 환자를 병원에서 받으면 그보다 많은 수의 일반 환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 중독 환자의 충동성으로 인해서 같이 병동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고된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에 뛰어들 유인이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중에서 아마 마약 중독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진료의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겠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 진료 현장이 있는 줄을 몰라서도 안 오고 못 옵니다. 저만 해도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마약 중독 환자를 단 한 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 마약 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인천 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그리고 대구 대동병원과 같은 현재 마약류 환자의 거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을 거점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그러면 난이도도 치료 난이도도 높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하지만 수가도 부재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교육 시스템도 마약 중독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 의학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아까 전에 계속 되었는데 식약처 저희가 재활 과정에서 치료가 종료된 다음에 복지부 소관센터와 그리고 식약처 소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한걸음 센터는 지금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 마약 후의 재활 시스템인데 주로 주간 시간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24시간으로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게 식약처가 아니더라도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소관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고견을 좀 여쭙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 환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 갈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은 주로 저녁과 밤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성을 따진다면 주간보다 야간이 응급성에 있어서 필요성에 있어서 더 높다 하겠습니다. 예, 마약은 전염성, 마약 중독 전염성이다라는 걸 꼭 오늘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성 참고